반갑습니다. 보라매님들, 무기큐브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무기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 전함 포트 드럼입니다. 자세한 소개에 앞서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895년 미국 바로 아래에 있는 쿠바가 독립전쟁을 일으키자 이를 진압하기 위해 스페인 본국에서 쿠바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미국은 쿠바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아바나항에 전함 메인호를 파견했는데 1898년 2월 5일 이 메인호가 원인 모를 폭발로 침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266명의 미 해군이 사망했죠. 미군은 메인호 폭발 사고가 스페인의 공격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스페인에게 선전포고를 해버립니다. 미국 제국주의의 신호탄이 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은 선전포고한 지 6개월 만인 같은 해 8월까지의 전투에서 쿠바와 괌,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등 스페인의 거의 모든 식민지를 빼앗았고 스페인은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그해 12월 10일 양국은 파리 강화 조약을 맺고 전쟁을 끝냈습니다. 포트 드럼은 이렇게 빼앗은 필리핀 본섬 마닐라만 입구를 방어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섬입니다. 마닐라만 앞에는 제법 규모가 있는 코레히도르 섬을 포함해서 여러 개의 작은 섬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코레히도르와 카발로, 카라바오, 엘프레일 등 섬 4곳을 요새화하는 계획을 입안했습니다. 이 요새들의 목표는 적의 함정이 마닐라만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만약 누군가 침략한다면 미국 본토에서 본대가 도착할 동안 지연전을 펼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건설은 1909년 4월부터 약 5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미국 육군 공병대가 임무를 맡았죠. 암초와도 같은 그 바위 섬에 그냥 무기를 올려놓을 수 없었던 미군은 엘프레일 섬의 바위들을 수면 높이까지만 남기고 모두 깎아내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깎아낸 자리에 두꺼운 강철과 콘크리트로 전함 모양의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었죠. 생김새가 꼭 전함의 앞부분 같았습니다. 때문에 절대 침몰하지 않는 전함이라는 별명도 얻게 됐죠. 전함은 아니지만 마치 전함인 것처럼 재원을 한번 살펴보죠. 길이 110m, 너비 44m, 썰물 때 물 위로 드러나는 높이가 12m의 이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주둔 시설과 각종 무장을 장착했습니다. 벽의 두께가 10에서 13m, 밀리미터 아니고 미터입니다. 천장의 두께도 약 7m로 함포의 포격을 충분히 견디고도 남을 만큼의 방호력을 갖췄습니다. 게다가 취약 부위라고 판단하는 곳에는 76에서 101mm 두께의 강철 장갑까지 덧댔습니다.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는 전투기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대공방어에 힘을 쏟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말이죠. 무장은 14인치 356mm 49경장의 M1909 2연장 포탑 2문을 주포로 사용했습니다. 이 M1909 포는 포트 드럼 전용으로 만들어진 포로 포탑 한 기가 1053톤에 이르고요. 0도에서 상방 15도까지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좌우 각도는 360도 회전이 가능했지만 앞쪽에 있는 1번 포탑의 경우에는 뒤에 있는 2번 포탑이 이렇게 돌리면 걸리잖아요. 그래서 230도로 운영을 제한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포로 548.39kg의 포탄을 포구속도 721.76m/s로 최대 20.76km까지 날릴 수 있었죠. 다만 실전에서는 17.55km까지 사격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미 해군 전함의 14인치 주포와 비교하면 이 포탄의 무게는 좀 가볍지만 연사 속도가 함포는 분당 1.5발, 또 드럼 요새의 포는 분당 2발로 드럼 요새의 포가 좀 더 빨랐다고 하네요. 포탑의 장갑은 당대 전함보다 더 두껍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포탑 앞쪽은 406mm, 상부는 114에서 152mm였고 포탑 아래쪽에 둥근 원통 부분인 바베트도 229에서 406mm의 두께를 자랑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요, 외부를 관측하는 3개의 잠망경이 포탑 외부로 한 20cm 정도 이렇게 노출이 되는데 잠망경을 보호하는 장갑은 2cm도 안 되는 수준이라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좀 취약했다고 합니다. 부무장은 미 육군의 6인치 152mm 45구경장 M1908 해안포 4문을 사용했습니다. 최대 상하 각도는 12도로 제한했고 최대 10.42km까지 40.82kg의 포탄을 날릴 수 있었죠. 탄착 지점을 관측하고 사격 지휘를 하기 위해 당시 전함과 똑같이 약 20m 높이의 마스트도 설치했습니다. 야간 전투를 위해서 3m 직경의 탐조 등 2기도 배치했죠. 통신장치는 각 요새를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을 이용해서 전화 연락을 할 수 있었고요. 이 152mm 부무장 안에 램프를 껐다가 켰다가 하면서 신호를 보내는 일종의 봉화 같은 수단도 이용했다고 합니다. 특정 각도에서만 관측할 수 있게 미리 정해놓고 그곳에서만 불빛을 볼 수 있게 한 것이죠. 제법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장교와 병사 등 240여 명의 미군들은 대부분 요새 안쪽 깊숙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생활관은 물론 발전기와 탄약고도 그 안에 있었죠. 이 요새는 거의 완벽에 가깝게 작동했습니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말이죠.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은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포트드럼도 태평양 전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요 타깃이 됩니다. 1942년 1월 2일 포트드럼은 일본의 집중적인 공습을 견뎌냈습니다. 미국은 이 공습 이후 취약했던 요새 뒷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3인치 즉 76mm 해안포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그리고 설치한 바로 다음 날인 1월 13일 설치한 포의 콘크리트가 채나 마르기도 전에 일본의 증기선에 포를 발사해서 일본군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이날 사격은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적에게 가한 최초의 포격이라는 기록으로도 남았습니다. 수많은 일본군의 공격에도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포트드럼은 약 5개월 만인 1942년 5월 6일 4개의 요새 중 가장 큰 섬인 코레이도르가 함락되고 필리핀 지역 미군이 항복하면서 포트드럼에 있던 미군들도 퇴각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던 기간 동안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었고요. 한 5명의 부상자만 발생했던 최고의 요새였습니다. 이런 시설이 일본군에게 넘어가자 오히려 전쟁 막바지 미군에게는 상당한 골칫거리였습니다. 1945년 미국이 마닐라 섬을 탈환했을 때 일본군이 마지막까지 점유했던 곳이 바로 포트드럼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가솔린과 디젤을 섞은 9,500리터의 기름을 통풍구에 부어넣고 100린탄을 이 박격포로 날려서 불을 붙여가지고 요새 내부를 좀 날려버렸죠. 그 이후 상황은 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지금은 이 마닐라만에 진입하는 배를 위해서 간이 등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파괴된 모습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말이죠. 포트드럼을 보면서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난사군도, 스프래틀리 군도의 인공섬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지역을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죠. 100년 전 미국과 지금의 중국, 어떻게 보면 참 많이 닮아 있네요. 우리는 이들에게 어떤 것을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